먼 옛날 천지간의 백두산이 우뚝 솟아오르고 그 기운을 이어받아 모든 산들이 줄지어 일어섰다. 물은 산을 타고 내려와 바다로 흘러들어온다. 한반도는 백두대간의 땅이다. 백두대간을 따라 북상하는 여정은 강원도 땅으로 접어든다. 포개지고 겹쳐지고 천지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강원도 영월.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은 왕릉이 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 단종이 묻혀 있는 곳이다. 생육신아 타육신아 어린 단종이 가는 길에 매해 봄 영월에서는 특별한 문화제가 열린다. 조선시대 국장을 재현하는 이 행사의 주인공은 조선 제6대 임금 단종. 행렬이 향하는 곳은 그의 능인 장릉이다. 12살의 왕이 된 단종은 단 3년을 왕으로 살았다. 그는 숙부인 세조에게 왕권을 찬탈당한 후 사약을 받고 17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 도성 백리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왕릉과 달리 그의 능이 이곳 영월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457년)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난 지 3년 만에 이곳 청룡포로 유배된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갈아타며 7날 만에 청룡포에 도착했다. 소나무로 둘러싸인 어소는 사람의 접근이 금지됐다. 뒤로는 육육봉 봉우리가, 앞으로는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인 곳. 청룡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다. 육지 속의 섬 같은 이곳에는 17 소년 단종의 외로움과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다. 어소마당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소를 향해 절하듯 굽어있는 노송이다.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던 영월호장 엄흥도를 기려 엄흥도 나무라고 부른다. 담장 밖에는 단종이 올라가 앉아 한양 쪽을 바라보며 울었다는 관음송이 있다. 절벽 쪽에도 한양을 바라보며 슬퍼했다는 노산대와 두고 온 왕비를 그리며 쌓았다는 망향탑이 있다. 이 고립무원의 유배지는 어린 단종에게 세상의 끝이자 감옥이었을 것이다. 그해 여름 영월에
홍수가 나 청년포가 범람했다. 단종은 영월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긴다. 그러나 2달 만에 숙부인 금성대군의 보기 모의가 발각되어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된다. 그는 이곳에서 기구한 자신의 신세를 시로 읊었다. 사약을 받고 죽은 단종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단종의 시신을 동강물에 버려진 이후에 그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종을 멸한다는 세조의 어명에도 불구하고 영월 호장으로 있던 그 어몽도가 그 단종을 시신을 수습해서 이곳에다가 그 암장을 하고, 당시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가 남의 눈을 피해 급하게 암장을 한 장소가 바로 이 자리다. 무덤의 주인은 죽은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이 되었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장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특징이 또 있다. 왕릉 부지 내에 왕외의 다른 일을 추모하는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수많은 이름은 다 누구의 것들일까? 단종으로 인해서 희생하거나 순절하신 충신들, 그다음에 조정의 관리들, 환관이나 군사 노비, 시녀들, 무녀들까지의 그 합동 위패를 모셔놨다는 것. 조선왕릉 중에서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한 가지로 꼽힐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릉은 단종 한 사람뿐 아니라 그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비운의 왕은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를 추모하는 이들의 마음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애틋하다. 백두대간 태백산은 강원도의 남단에 자리 잡고 있다. 해발 1567m의 이 고산은 예로부터 민족의 영산으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불러 모았다. 매년 10월 3일 개천절이면 태백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민족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하는 천재를 봉행하기 위해서다. 태백산 천재 왕이요. 초이를 입은 제관이 제단에 올라 쑥을 태우는 번시례로부터 본격적인 제의가 시작된다. 이제 제를 이제 하늘에 알리고 그다음에 제 지낸 사람들의 소원이나 풍요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두는 하늘님한테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늘에 제를 올린 걸까? 삼국사기에 따르면
138년 일성왕이 북쪽으로 순행하여 몸소 태백산에 올라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시대 때는 전국의 명산 대천을 삼산 오악으로 나누었는데 이곳 태백산을 삼산 오악 중의 하나인 북악이라 하고 제사를 받들기도 했다. 그렇다면 태백산에 제를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리 민족의 시조 환웅이 처음 세상에 내려와 열었다는 신시가 바로 태백산이기 때문. 그런데 이때 태백은 백두산을 의미한다. 태백산은 크게 밝은 산이라는 뜻. 백두대간의 정기를 이어받아 대간의 중심에서 솟아오른 이 산 또한 남태백이라 불리며 신산으로 여겨졌다. 백산 중에서 으뜸인 산이 태백산이고 민족의 영산이고 성산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보고 중심에 있는 산이 태백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제단이 언제 이곳에 지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고조선 시대 구울 임금이 쌓았다고 전해지며 상고 시대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천제단은 천왕단을 중심으로 북쪽 300m 지점의 장군단, 남쪽 300m 지점의 하단으로 구성된 모두 3기의 제단. 산꼭대기에 이같이 큰 제단이 있는 곳은 태백산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제단은 그저 단순하게 돌을 쌓아 올린 건축물이 아니다. 해발 1560m 영봉에 위치한 천왕단은 높이 2.4m, 둘레 27.5m의 자연석으로 쌓아 올린 제단. 그런데 위쪽은 원형이고 아래쪽은 사각형 구조. 이는 천원 지방의 사상을 품고 있다. 그보다 조금 더 높은 태백산 정상. 장군봉에 위치한 장군단은 측면이 삼각형을 이룬다. 하단은 장군단보다 작은 규모로 가로의 직사각형이다. 각각 다른 형태의 제단은 무슨 뜻일까? 원형은 하늘, 사각형은 땅, 세모는 사람, 즉 천지인. 그래서일까? 천왕단은 하늘에, 장군단은 사람에, 하단은 땅에 제를 올린 그야말로 신성한 영역인 것이다. 상고시대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 지금도 천재의 유풍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천재인들은 9번 절합니다. 참재원들은 술을 올린 후 절을 9번 한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고을의 방백과 수령, 백성들이 천재를 지냈고 부한 말에는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우국지사들이 천재를 올렸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독립군들이 천재를 올리는 등 천재의 전통은 계속 이어졌다. 태백산 천재는 백두대간의 중심이고 여기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냅니다. 모든 제의가 끝이 나면 일반 참배객들의 순서. 저마다의 간곡함으로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 이게 손녀딸이 대학 수능 보는데 좋은 성적 내라고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잘 지켜달라고 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천의식으로 그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태백산 천제단의 제천의식. 민족의 정신이 깃든 산 태백산에서 그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산줄기는 물줄기를 나누는 분수령이다. 백두대간 태백산에는 한반도 큰 강들의 발원지가 모여 있다. 금대봉, 검용소, 석회암 동굴에서 솟아나는 이 샘이 한강의 시작점이다. 금대봉 동쪽 삼수령은 세계 강의 분수령이 되는 곳이다. 고갯마루 정점에 떨어진 빗물이 남으로 흐르면 낙동강이 되고 동으로 흐르면 오십천이 되고 북쪽으로 꺾어지면 정선 아우라지를 돌아 동강이 되고 나아가 한강이 된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박수 장마 질러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우지 정선. 거친 땅 일구며 목숨을 부지했던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다. 대개 즐거울 때 노래가 절로 나오는 법이지만 사람들은 힘이 들 때도 노래를 부른다.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 지나 정선은 예로부터 백두대간의 대표적인 오지였다. 남자들은 평생을 거친 땀과 씨름하며 늙어갔다. 이 밥에 고기 반찬을 맛을 몰라 못 먹나 사절치 여자들이 시집 가기 전 쌀 한 마를 못 먹고 간다 했을 정도로 궁핍한 삶이었다. 대잔소 아리랑 일이 고되거나 배가 고플 때, 이별을 했을 때나 이미 그리울 때, 누군가 원망스러울 때까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다. 정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완전히 정선 사람들한테 아라리는 완전 녹아져서 삶의 일부분이었던 거고요. 모아놓은 것들 따지면 뭐 육천수, 뭐 만수 그런 거는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운둔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눈이 올라나 비가 정선아리랑의 대표격인 이 노래 속에서 만수삼먹구름이 바로 이성계의 군사들을 상징한다고 한다. 안서산 가문 구름이 막 모여든다 칠현이 세상을 버리고 찾아든 운둔의 땅. 오지 중의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 열양면에 있는 아우라지는 송천과 골지천이 만나 어우러진다는 뜻에서 붙은 지명이다. 여기서 합쳐진 물은 동강이 되고 흘러 흘러 한강으로 간다. 상업원 장영열목제 매년 여름 이곳에서는 뗏목 축제가 열린다.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의 목재는 이곳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강까지 운반되었다. 올해 84세인 마지막 떼꾼 한상열 씨는 아직도 그때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기상들이 술을 떼다 싣고 올라와요. 창고 지금 올라와가지고 저희 집으로 가자고 막 붙들고 막 그런 식이 있었어요. 항생을 된 꽃가리 떼지요. 정선에서 한양까지 물길 천리. 떼꾼들이 묵는 곳마다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들의 모태가 되었다. 술반 차려놓게. 어느 여름 사랑하는 남녀가 아우라지 강물을 사이에 두고 물이 불어 만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도 정선 아리랑의 대표곡 중 하나가 되었다. 아우라지 배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쌀이 볼동박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우리 민족의 아이콘인 거죠. 민족 아이콘, 문화 아이콘이 돼서 삶의 어떤 그 정서적인 측면을 담아내는 아리랑이야말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판소리처럼 유지를 계속할 수 있는 전통적인 문화 자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비야 물본 기러기 아마 봉정 아니냐. 노동의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 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백두대간은 동해를 끼고 북쪽으로 치다르며 삼척에 이른다. 강원도 삼척 신기면 해발 800m 고지에 나무숲에 파묻힌 작은 집 하나가 있다. 구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한평생 살아온 이 집. 요 산데가 뭐한 뭐지 80년 넘었지. 내가 고생만 했어. 그 길막을 제가 내 손 닦고. 궁핍하지만 욕심 없는 삶을 영위해온 보금자리. 나무 껍질을 지붕으로 이은 굴피집이다. 산골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하듯 노인의 일터는 산이다. 오늘도 나무지게 등에 지고 인근 야산을 훑어가는 정상응 할아버지. 겨우내 쓸 땔감을 부지런히 모아둬야 한다. 할아버지가 30살쯤 산 아랫역에서 이곳으로 올라와 굴피집에 산 세월만 반백년. 아들, 딸, 사남매도 여기서 다 키워내보냈다. (20년쯤) 전에는 열대집이 이웃해 있었건만 지금은 할아버지의 굴피집만 남았다. 산이 주는 것만으로 부지런히 꾸려온 그의 삶. 이게 이름이 노루군기나 참나는 버섯이라고. 이래 보면 아주 꺾으면 늘처럼 생겼잖아. 그래 먹으면 맛있어.
할아버지의 집은 전기도 들지 않고 상수도 시설 하나 없다. 아궁이에 불 떼고 화롯불에 밥을 끓여 먹는다. 벌써 이 집도 60년을 바라보는데 화재로 소실된 것을 할아버지가 손수 목수며 미장이가 되어 새로 지었단다. 산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모두 집의 재료다. 굴피집은 참나무 껍질을 지붕 재료로 삼는 그런 집을 굴피집이라고 하죠. 삼척의 집들은 대부분 지붕 재료뿐만 아니라 뭐 벽체까지도 다 나무로 짓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깊은 산골에도 화전민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 그때만 해도 이곳의 집들은 대부분 억새로 지붕을 이은 셋집이거나 굴피집이었다. 굴피는 참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속껍질을 재료로 한다. 주로 나무에 물이 오르는 처서쯤에 굴피를 벗겨낸단다. 굴피는 이 기브랑에 보고 이래가지고는 가지 뜬 데를 이렇게 간다가 이렇게 살을 내려와야 속살이 안 상하고.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지붕을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굴피를 벗겨 모으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이 굴피를 뺏기는 길이죠. 이 굴피는 길이라고 하는 게. 가지 물이 올라가지고 물이 자질라 할 때 뺏기에 굴피 가죽이 끓기가 있고 터지잖아요. 하루 뺏기면 굴피 느낌도 뭐 다시 뺏기죠. 그냥 안 지우고 댕겨 뺏기면. 그 소나무를 많이 베서 이렇게 지붕 재료로 삼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나무를 못 베게 하니까 참나무 껍질인 굴피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굴피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명이 짧아서 사람들이 지붕 있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많았죠. 벗긴 껍질은 오그라들지 않도록 두어 달에서 길게는 1년 동안 돌멩이로 눌러 반듯하게 펴준 다음 지붕에 앉혔다. 옆으로 물이 후들린단 말이야, 들어간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놓고 내좀 깊으면 또 이다가 이렇게 연결 딱 생긴단 말이에요.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이어놓은 굴피집. 척박한 산골의 삶을 견디게 해줄 가옥재료로 이만한 것이 없다. 굴피는 껍질 안쪽의 조직이 코르크처럼 되어 있어 물이 새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보온에도 탁월하다. 홍수나 산사태를 걱정한 사람들이 할아버지 집에 전화를 놓아주었지만 귀가 어두워 그도 무용지물. 그래도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한다. 그 동네 사람도 할아버지 내려가라. 그래도 내가 여기 살면은 변하고 이제 모든 놀러 온 사람도 많이 잘. 바쁠 것도 없는 첩첩산중 산골의 아침. 햇살 든 굴피집에 할아버지의 인기척이 들린다. 감자국에 맨밥으로 한 끼를 해결하지만 여느 노인보다 정정한 정상응 할아버지. 예전에는 욕심껏 소도 키우고 농사도 많이 지었지만 지금은 자식들 위해 조금씩 짓는 게 전부다. 산에서 나는 모든 것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왔다. 한평생 그의 아늑한 지붕이 되어준 굴피집. 노인과 집은 그렇게 한 세월을 보내며 우리네 기억에 오롯이 남아있을 것이다.
백두대간은 한반도를 영동과 영서로 나눈다. 강원도의 동쪽 끝 강릉으로 가려면 대관령을 넘어야 한다. 대관령은 백두대간 산줄기 중에서도 험하기로 단연 1등인 고개다. 너무 험하고 경사가 심해 대굴대굴 굴러내린다 해서 대굴령이라 불렸다고도 한다. 이 험한 곳에도 사람들은 살았고 대관령을 넘어 동으로 서로 왕래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서였을까? 쉽게 넘기 어려워서였을까? 이 길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했다. 대관령 산신지신 오유존령 중진대도 강릉 단오제는 음력 4월 15일 대관령 신궁토에서 여는 산신제로부터 시작된다. 대관령에서 와서 산신제를 지내고 여기 계신 국사 성황님을 모시고 우리 강릉에 있는 홍대동 여성사를 모시는 이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관령은 원래 우리 강릉의 관문이자 진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한양 가져도 대관령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도 많이 넘는 그런 안전 그리고 풍농 풍어 또 이런 것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가 바로 우리 강릉 단오제입니다. 제례가 끝나면 대관령 산신을 불러오는 굿이 펼쳐진다. 범일국사 소왕님을 고비고비 99고비 만주백관들 앞세우고 이곳 대관령의 좌정한 산신은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 국사 성황신은 통일신라시대 승려 범일국사다. 대관령 옛길 끝자락 학산리, 범일국사가 태어난 곳으로 이곳에 굴산사라는 절을 세웠다. 이후 이 지역 사람들은 그를 정신적 지주로 삼고 국사 성황신으로 받들었다.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제관들은 산에 올라가 신목 행사를 치른다. 신목은 국사 성황신의 신체. 신목이 곧 신체거든요. 사실 신목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목을 모시고 강릉 사람들이 강릉 시내로 내려오죠. 그래서 단오제 기간 내내 신목을 모시고 그 굿도 하고 제사도 모시고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신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통로. 신목을 베어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인 대관령 단오제가 펼쳐진다. 국사 성황신이 깃든 신목은 강릉시 홍제동의 국사 여성황사로 가는데 이날은 두 신이 부부가 된 날이다. 두 분을 4월 보름부터 단오제 본제가 시작되는 5월 3일까지 여선항당에서 두 분이 이제 합사를 하시거든요. 이게 남녀의 결합이 없이는 사실 모든 그 생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남신과 여신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풍요를 구가하는 강릉 단오제의 어떤 축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 신을 인간의 세상에 모시고 내려와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이다. 한 달이 넘는 축제 기간 동안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계속된다. 그 전통 문화적 독창성과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아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 2005년에는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등재되었다. 단오제의 꽃은 뭐니 해도 단오굿.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며 버리는 굿파는 신명이 살아있다.
축제의 우리 고유의 말은 제 생각으로는 난장벌림일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이제 그 축제 때만 쓰는 장인데 그때는 일상의 모든 질서가 다 뒤덮이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그 위험이 전부 다 파괴되고 그럼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일상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그때 이제 정말 진정한 신과 인간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린다. 강릉 단오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다.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된다. 신분을 뛰어넘어 모두 함께하는 참여의 축제로 대관령 강릉 단오제는 그 절정에 달한다. 강릉 단오제의 대단원은 신을 보내는 의식, 즉 송신제로 그 화려했던 축제를 가름한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다. 강릉 단오제야말로 우리 민중의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다. 신목과 제의에 쓰였던 기구들이 불에 타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신과 인간이 하나 되어 벌이는 신성하고도 화려한 축제 강릉 단오제. 저 높고 신성한 대관령과 마주하며 또한 천년을 이어갈 것이다. 다시 백두대간 줄기를 따라 북쪽으로 향한다. 기암절벽 아름다운 산세가 금강산 못지않다 하여 소금강이라 불리는 계곡이다. 소금강 계곡을 지나 발걸음을 재촉하면 오대산의 품에 안긴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랑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 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구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이곳이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자장율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남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 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요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괴지를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정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 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닭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너른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오대산에서 구룡령을 넘어가면 설악산이다. 이 산줄기를 쫓아 북으로 내달아가면 금강산이 나오고 후치령이 나오고 마침내 백두산에 닿는다. 비록 지금 사람의 발은 묶여 있지만 백두대간은 오늘도 변함없이 장엄하다. 한반도는 백두대간의